6회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 그 다음에 과점 시장, 이렇게 4개의 시장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생산부 시장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산 요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적으로 엄청 깊게 있진 않습니다. 우리 경제 원론에서는. 물론 미시경제 가면은 이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게 깊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경제 원론 수준에서는 상당히 옅게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서큘러 플로우를 진행하면서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가 누구더라? 가계 주체더라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요 주체 같은 경우에 기업이 수요를 하게 될 거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은 노동 시장이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자본이나 토지나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생산 요소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을 얼마만큼 생산해내느냐가 그 가계 주체들의 주수입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물 시장과에도.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제일 중요한 핵심 시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학이 발전되어 온 역사를 살펴본다면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경제학이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이라는 요소가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 요소가 제일 생산 요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점차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기계화, 전자화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조금 퇴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노동 시장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다 라는 점은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동 시장에서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 배우는 생산 요소 시장은 상당히 쉽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데요. 상품 시장 그리고 요소 시장 모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정하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생산 요소 시장과 상품 시장 모두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독점 시장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된다면, 그러한 가정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심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4가지 유형으로 배우게 돼요. 미시경제학을 가게 되면. 상품 시장이 독점적인 경우, 요소 시장이 독점적인 경우, 둘 다 독점적인 경우, 둘 다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우리가 다 분석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균형도 깊게 안 들어갑니다. 결론만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노동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동 수요 곡선이에요. 우리 경제 원론 수준에서는. 왜냐하면 요 한계 생산 가치를 우리가 한계 생산 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노동 수요를 우리가 도출할 건데,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냥 가볍게 이해를 요 나머지 파트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한계 생산 가치라고 하면은 저 V가 밸류예요. 밸류입니다. 밸류에 MPL이 붙은 건데, 즉 MPL의 밸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즉 한계 생산의 가치, 밸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P 곱하기 MPL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MPL은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었죠. 즉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함에 따른 그 노동량이 생산해내는 양이 한계 생산이 될 건데, 거기에 P를 곱했다라는 것은 그 P가 물건 가격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즉 생산해서 팔 물건의 가격이 저 P고요. MPL에다 P를 곱하면 VMPL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VMPL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저게 무엇을 의미하길래 저게 노동 수요와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기업 주인인데, 자, 기업 주인이 이제 한 단위의 노동을 더 투입을 시킬 거예요. 노동을 더 투입시켰을 때 그 노동이 생산해내는 양이 MPL이죠. MPL에 예를 들어서 100명째 노동을 고용하고 있으면 그 100번째 사람이 생산해낸 양이 MPL인데 거기에 P를 곱해요. 그러면 100번째 사람이 생산해낸 총 가치죠. 벌어다주는 총 가치가 MPL에 P를 곱한 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 100번째 노동자가 물건을 100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얼마만큼 버는 거죠? 뒤에 공 2개를 더 붙이면 되는 거니까 10만원 버는 거죠. 즉, 그 100번째 노동자는 10만원만큼 그 기업의 수입을 창출시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기업은, 즉 본인이 생산해내는 양에 그 물건 가격을 곱한 양만큼 회사한테 벌어다 주니까 그만큼은 내가 그 사람한테 임금으로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VMPL, 즉 한계 생산 가치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저만큼 임금을 주자라고 기업이 결정할 수 있겠고요. 자, 그것을 한번 노동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얼마만큼 고용할지를 결정하는 수량이 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가격이 웨이지잖아요.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을 고용하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웨이지니까, 임금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PQ 평면인데 그것이 이제 노동시장에 맞게 이 라벨이 달라진 겁니다. 그랬을 때 노동을 더 투입을 시키면 MPL이 낮아지죠. 그런데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즉 노동을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그 노동이 생산해내는 양을 줄어들기 때문에 한 단위를 더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그 사람한테 줄 임금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한계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즉 그 단위가 생산해내는 양이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즉 그 회사한테 벌어들여주는 소득 자체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도 적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도출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생산물 시장의 균형해서 저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생산물 시장이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MR 이퀄 MC가 곧 P 이퀄 MC로 바뀌게 되죠. 저기서 생산을 해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됐는데 궁극적으로 MP가 디미니싱하는, 즉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곧 MC가, 즉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 라고 바로 바꿔서 해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지금 내가 주는 임금이 VMPL이라고 했죠. 그 회사가 주는 임금이 한계 생산 가치라고 했어요. 한계 생산 가치는 P 곱하기 MPL이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생산물 시장에서 P가 MC이기 때문에, 즉 MC 곱하기 MPL로 우리가 식을 변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 더 깊게 살펴보자면, 만약에 임금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동을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MPL은 줄어들죠. 그러면 MC가 늘어나야 이 임금이 고정이 되겠죠.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존재한다면 얘가 감소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체증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특징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산과 비용 설명드릴 때 생산과 비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생산을 거꾸로 하는 게 비용이다 라고 놓고 봤었어요. 생산이 궁극적으로 L을 얼마만큼 투입해서 Q를 얼마만큼 생산해낼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비용에서 Q를 얼마만큼 생산해내면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궁극적으로 이 코스트가 노동과 자본의 값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단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얘는 진짜 노동 한 단위로 보고 얘는 화폐적인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걸 거꾸로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요런 데서도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분명 제가 그런 설명도 드렸었는데, 노동 한 명이 처음에 요만큼 생산해냈어요. 노동 그 다음 또 투입하면 요만큼 생산해요. 이런 식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적게 생산한다라는 게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는 뜻이죠. 이 말인 즉슨 똑같은 한 단위를 생산할 때 원래 처음에는 한 사람이 4개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3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자, 이게 지금 한계 생산의 체감의 법칙이죠. 이걸 다르게 본다면 한계 생산할 때 얘는 4분의 1 단위의 노동만 투입하면 돼요. 그쵸? 그런데 얘를 생산해낼 때는 3분의 1의 노동의 단위를 투입을 해야 한 개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여기 가면은 한 단위의 노동을 투입해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즉 가면 갈수록 생산하는데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게 이런 데서 다 일맥상통하게 지금 해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거는 뭐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이쪽이나 이런 쪽에서만 그래서 얘네들이 동전의 앞뒷면에 놓여져 있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한계 생산을 체감한다라는 것은 곧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더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노동 수요 곡선이 한계 생산 가치라는 것이고요. 한계 생산 가치는 P 곱하기 NPL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더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기업이 주고 싶은 임금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특징,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거기서 더 곁다리로 여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 수요 곡선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 곡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은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노동 공급 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생겼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그냥 우상향하고 끝나요. 근데 얘는 왜 우상향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꺾어지냐, 저런 것을 이제 노동 공급의 후반 굴절, 즉 뒤쪽으로 가서 굴절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노동 공급 곡선의 후반 굴절,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왜 저렇게 되어 있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임금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어떤 결과가 따르죠? 더 생산하고 싶어요? 적게 생산하고 싶어요? 아니, 내 임금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내가 더 노동을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죠.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었는데 2억이 됐어요.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하겠어요? 아니면 조금만 하겠어요? 조금만 해도 2억이니까 노동을 오히려 더 줄이겠죠, 시간을.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후반 굴절하는 게. 그게 요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게 정확한 노동 공급 곡선이고요. 근데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난다 라고 했을 때는 보통 그냥 저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만 그리죠. 그렇게 되면 요 꺾은 점에 대해서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가정이 요 설명입니다.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직 우리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더 벌면 벌수록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임금을 해서 임금 상승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입보다 여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편익들, 즉 내가 더 많은 소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가에 더 많은 소비들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가에 대한 소비를 늘림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오히려 일을 많이 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그런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효용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을 이러한 가정을 없앤 게, 이러한 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대체 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더라라는 가정을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노동 공급 곡선은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에요. 즉 내가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24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할지 혹은 여가를 할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저, 그 다음에 얘는 워크라고 생각한다면, 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가를 하지 않고 노동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가에 대해서 더 수입을 얻는 대신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노동량을 늘리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떠한 임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순간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후반 골절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 그런 유인물은 없지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궁극적으로 노동량이 결정될 거고요. 시장의 노동량이 결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도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산 요소 시장의 노동시장을 살펴봤고, 자본시장, 토지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노동시장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5회차 3강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산자 이론을 다 살펴봤어요. 4회차에서 생산 이론, 그 다음에 비용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5회차, 6회차 동안 각각의 시장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생산 비용 이론 무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세 개의 시장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어차피 차이점만 비교해서 우리가 분석하면 되겠고요. 게임 이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한두 번 연습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그 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